서울의 고급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 어느 따뜻한 봄날의 오후였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미소라는 소녀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다. 13살의 미소는 어깨에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그 안에는 떡볶이와 어묵, 몇 개의 생수병과 간단한 간식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소는 5살 때 어머니 유나를 잃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어머니는 그가 미소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소는 이모 수진과 함께 살게 되었다. 수진 이모는 재봉사로 일하며 하루 종일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미소는 학교를 마치면 매일 거리에 나가 물건을 팔았다. 작은 손으로 만든 떡볶이와 어묵은 특별했지만 부유한 강남 지역에서는 잘 팔리지 않았다. 그날도 미소는 아침부터 걸어 다니며 물건을 팔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위와 피로에 지친 미소는 잠시 쉬기 위해 큰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는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있었고 근처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미소는 잠시 눈을 고 쉬었다. 너 거기서 뭐하니? 강한 남자 목소리에 미소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 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다. 정중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미소는 허둥지둥 일어섰다. 잠시만 쉬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미소가 보따리를 챙기는 순간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해바라기 모양의 목걸이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남자의 눈이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잠깐, 그가 말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미소는 경계심을 품으며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제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어머니 이름이 뭐니? 유나요. 미소가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그 목걸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미소는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서 풀어 그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해바라기 모양의 펜던트를 뒤집자 뒷면에 작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지훈과 유나, 영원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소야, 그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미소는 겁이 났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왜 어머니의 목걸이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그를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강지훈의 검은 고급 세단을 타고 그들은 미소가 수진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미소는 강지훈을 몰래 관찰했다. 그는 부유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진 이모는 문을 열자마자 미소와 함께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다. 미소야, 이분은 누구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유나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나요? 당신이 내 동생을 어떻게 아시죠?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았다. 미소는 조용히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저는 13년 전 유나 씨를 알았습니다. 강지훈이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지훈, 잠시만요. 혹시 SK건설 강 회장의 아들 강지훈 씨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소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가 한때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다. 그래요. 강지훈이 대답했다. 유나 씨는 우리 집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제 어머니가 그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고 약했어요. 유나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당신 가족이 내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그들은 그녀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특히 당신 어머니는 유나가 떠날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임신? 제 아이였나요? 유나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만 했죠. 강지훈은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그녀의 얼굴. 이제 그는 왜 그녀가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았다. 미소,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DNA 검사를 해도 될까? 미소는 소파에서 떨어질 것 같았다. 아버지? 그녀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수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DNA 검사에 동의했다. 그녀는 미소를 위한 진실을 원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지훈은 정말로 미소의 아버지였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딸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강지훈의 어머니 박영미는 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미소는 가문의 명예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가정부의 딸을 이 집에 들이다니 정신이 나갔니? 박영미가 소리쳤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회사는 간신히 버티고 있어. 이런 스캔들이 퍼지면 모든 게 끝이야. 강지훈은 단호했다. 어머니, 미소는 제 딸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그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영미는 외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미소는 수진 이모와 함께 살면서 간혹 강지훈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가까워졌다. 강지훈은 미소에게 유나와의 추억,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미소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뻤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 이모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긴급히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소는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박영미였다. 그녀는 미소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강지훈의 딸이라는 애로구나. 그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가정부의 딸이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다니. 미소는 떨고 있었지만 이모를 위해 용기를 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이모가 아파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박영미는 지갑에서 두꺼운 돈 뭉치를 꺼내 미소 앞에 던졌다. 이거 받고 사라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미소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이모를 살리기 위해 그 돈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 강지훈은 어머니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소는 제 딸입니다. 네가 그 아이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박영미가 선언했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 그는 미소와 수진을 찾아 병원으로 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수진 이모에게 짧은 편지만 남겼다. 이모, 죄송해요. 저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강지훈은 미소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울 전역을 수색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유나를 잃었고 이제 그들의 딸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소는 서울 다른 지역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모에게 연락했지만 강지훈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의 가족 사이에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영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위험한 사람들을 고용해 미소를 찾도록 했다. 어느 비오는 밤 미소가 일하는 분식집 뒷문으로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미소를 납치하려 했다. 미소는 비명을 질렀고 분식집 주인이 달려왔지만 남자들은 너무 강했다. 그 순간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찾기 위해 끝없이 수색한 끝에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납치범들과 싸웠고 과정에서 심각하게 다쳤다. 한 남자가 칼로 그의 팔을 베었지만 강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납치범들은 체포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의 전화에서 박영미와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끔찍한 일을 계획했는지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미소는 강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팔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강지훈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내 딸이야, 미소야. 내가 유나를 지키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지킬 거야. 그날 이후 미소는 강지훈과 함께 살기로 했다.
그들은 박영미의 집이 아닌 강지훈이 새로 구입한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정원에는 해바라기가 가득했다. 수진 이모도 그들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방문했다. 박영미는 자신이 한 일들이 밝혀진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소와 화해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미소는 서서히 할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소는 학교로 돌아갔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녀는 언젠가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매년 봄, 그들은 유나의 생일에 해바라기 정원에 모였다. 미소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아빠도요. 강지훈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들은 함께 서서 바람에 춤추는 해바라기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아파트에서 미소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이 지났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소녀가 이제는 서울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미소는 뒤돌아보았다. 강지훈이 두 잔의 따뜻한 녹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갈등 이후 그는 가족 사업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작은 건축회사를 시작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는 더 행복해 보였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미소가 답했다. 강지훈은 딸에게 차를 건넸다. 무슨 생각? 엄마요. 미소는 여전히 목에 걸린 해바라기 목걸이를 만졌다. 오늘이 엄마 생일이잖아요. 강지훈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오늘이 유나의 생일이지.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생일에 나는 그녀에게 그 목걸이를 선물했어. 미소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해바라기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왜 해바라기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지훈은 미소 지었다. 너의 어머니는 해바라기를 좋아했어. 그녀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는 그 말에 감동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내일 이모랑 같이 엄마 묘소에 가요. 그녀가 제안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겼다.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미소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종종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아빠, 후회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강지훈은 놀란 듯했다. 무엇을?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사를 떠난 것을. 강지훈은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타협했어. 너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제 와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그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은 축복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을 거야. 미소는 눈물이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다음 날 그들은 수진 이모와 함께 유나의 묘소를 방문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다. 미소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해바라기 다발을 가져왔다. 묘석 앞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유나를 기억했다. 수진은 동생과의 어린 시절 추억을, 강지훈은 그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을, 미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노래소리를 떠올렸다. 유나야. 강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우리 딸을 찾았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미소, 이제 내가 그녀를 돌볼게.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동생아, 수랑아, 걱정 마. 미소는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 그리고 항상 옆에 있을 거야. 미소는 묘석에 손을 얹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요. 이모도 자주 봐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미소는 뒤돌아보았다. 햇빛이 묘석에 반사되어 마치 유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미소의 생일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박영미였다. 강지훈은 경계했지만 미소는 할머니를 안으로 들이자고 설득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미소는 화해의 가능성을 믿었다. 박영미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내 생일 선물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미소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유나의 사진들이 나왔다. 그녀가 강가의 집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나는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어. 박영미가 말했다.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소는 놀랐다. 그녀는 할머니가 유나의 흔적을 모두 지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미소가 진심으로 말했다. 박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 내 집에 와볼래? 차라도 마시면서. 미소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갈게요. 미소가 답했다. 그날 저녁 미소는 할머니가 준 사진첩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것은 신기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유나가 강지훈에게 쓴 편지의 복사본이 있었다. 내 사랑하는 지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헤어졌을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압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녀는 내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내게 준 해바라기 목걸이를 항상 간직할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 해를 향해 항상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순수하고 강했던 사랑의 징표니까요. 지은 씨,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가족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유나.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의 글씨, 어머니의 말, 이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다. 다음 날 미소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강지훈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 괜찮아요?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지훈은 딸을 안아주었다. 유나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네가 그녀를 닮아서 다행이야. 미소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강지훈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미소야. 다음 주 미소는 박영미의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의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부족했다. 박영미는 미소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정원 한쪽에는 작은 해바라기 밭이 있었다. 이건? 미소가 놀라서 말했다. 내가 심었어. 박영미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소는 할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녀의 차가운 외면 아래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박영미는 여전히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 성적이 좋다고 들었다. 박영미가 말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박영미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가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사회복지사? 강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니? 미소는 미소 지었다. 저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요. 박영미는 한숨을 쉬었지만 논쟁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이것은 작은 승리였다. 과거의 박영미라면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의 가족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작은 건축회사는 성공적이었고 미소는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수진 이모는 자신의 작은 재봉 가게를 열었고 심지어 박영미도 점차 그들의 생활에 자리를 잡아갔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미소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강지훈, 수진, 그리고 놀랍게도 박영미까지.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미소는 목에 걸린 해바라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엄마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유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특히 내 안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미소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종종 그녀는 자신이 한때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느 날 미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던 중 작은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이름은 소라였고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안녕 소라야, 미소가 인사했다. 나는 미소 언니야. 오늘 같이 놀까? 소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소녀와 함께 앉아 그림을 그렸다. 소라는 해바라기를 그렸다. 와, 정말 예쁜 해바라기구나. 미소가 칭찬했다. 소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미소의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네, 엄마도 하늘나라에 계셔. 그리고 엄마도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어.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목걸이를 차고 다녀.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라는 미소의 목걸이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예뻐요. 그날 저녁, 미소는 소라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빠, 제가 만난 소녀가 저와 너무 닮았어요.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강지우는 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니? 미소는 생각에 잠겼다. 소라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요. 강지훈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유나의 해바라기라는 센터가 탄생했다. 강지훈은 건물을 설계했고 미소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놀랍게도 박영미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센터 개관식 날 미소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준비했다. 그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강지훈, 수진, 박영미, 그리고 센터에서 도움을 받게 될 아이들. 안녕하세요. 미소가 시작했다. 저는 강미소입니다. 이 센터는 제 어머니 유나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 다른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한때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제 아버지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 센터는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라가 앞으로 나와 미소 옆에 섰다. 미소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어깨를 감쌌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항상 빛을 향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미소는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보고 계신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와 해바라기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미소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강지훈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여기서 뭐하니? 그가 물었다. 미소는 미소 지었다.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강지훈은 딸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도요. 미소가 말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지훈은 딸을 품에 안았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쳤구나. 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미소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서서 서울의 풍경과 춤추는 해바라기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미소의 해바라기 목걸이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마치 유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몇 년 후 미소는 센터에서 만난 젊은 교사 준호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 날 미소는 어머니의 해바라기 목걸이를 착용했다. 강지훈이 딸을 재단으로 안내할 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소가 속삭였다. 강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기 있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결혼식 후 미소와 준호는 센터에서 계속 일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고 결국 자신들의 아이도 가졌다. 미소가 딸을 낳았을 때 그녀는 유나라고 이름 지었다. 작은 유나가 자라면서 미소는 그녀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는지. 어느 날 미소는 어린 유나에게 해바라기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유나가 물었다. 이건 내 할머니의 목걸이야. 미소가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착용했어.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목걸이 덕분에 그를 알아보게 되었지.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마법 목걸이예요? 미소는 웃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으니까. 강지훈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종종 옥상 정원에 앉아 해바라기들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미소는 그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빠? 미소가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약간 흐려졌지만 그 안의 따뜻함은 여전했다. 유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미소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오래 사셔야 해요. 유나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강지훈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나는 아직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은 유나가 그립구나. 미소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기억을 계속 살아있게 하고 있잖아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나의 해바라기 센터와 내 딸 유나를 통해서 그녀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함께 앉아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바라기들은 태양을 따라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알아? 강지훈이 말했다. 처음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되었지. 미소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엄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나 봐요. 그랬어? 강지훈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똑같이 특별한 딸을 남겼지. 미소는 손을 뻗어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작은 해바라기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유나의 사랑이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미소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딸 유나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고 싶니? 미소가 물었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해바라기 이야기요? 미소는 웃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 이야기였다. 사랑과 상실, 용서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 해바라기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향해 자라났다. 옛날 옛적에 해바라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미소가 시작했다. 유나는 엄마의 목걸이를 만졌다. 할머니처럼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할머니처럼.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그녀는 가장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단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미소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고아소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로.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해바라기 목걸이는 그 여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 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상징으로.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28세의 김지수는 5명의 3살 된 여자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된 삶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녀의 일상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지수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돌아왔을 때 5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불멸의 모성애와 역경을 이겨내는 힘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수는 이미 깨어나 조용히 채소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자리한 그녀의 집은 벽이 얼룩지고 낡았지만 항상 3살 난 5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마른 체구에 수척한 얼굴을 한 28세의 지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눈빛이 밝아졌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지수는 단지 자신이 5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웃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정과 존경을 함께 느꼈다. 매일 지수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무거운 짐에 등은 구부러지고 발걸음은 빨간 흙길 위로 서둘러 움직였다. 5 아이들은 집에서 친절한 이웃 할머니와 함께 엄마를 기다렸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다. 식사는 주로 삶은 채소, 가끔 마른 생선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수는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했다.
그녀는 매일 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동화를 들려주며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갈까 두려워하듯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지수의 강인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장의 음료 가게 주인은 종종 그녀에게 몰래 설탕을 더 주었고 자전거 수리공은 조용히 그녀의 낡은 자전거 타이어를 고쳐주었다. 그들은 지수가 너무 고되게 살고 있지만 5 아이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가끔 지수가 집 처마 아래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눈치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도망치려는 듯했다. 어느 오후 지수가 마지막 채소를 다 팔았을 때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미혼모가 5 쌍둥이를 키운다니 정말 기적이야. 한 노부인이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작은 시장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언젠가 그 동정의 시선들이 의심으로 바뀔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을 꽉 쥐며 아이들이 안전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나무 창문 틈새로 불어왔다. 지수는 5개의 작은 요람 옆에 앉아 잠든 천사 같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만지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킬게. 그녀는 속삭였다. 밖에서는 은빛 달빛이 내일을 위해 준비된 채소 바구니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끈기의 증거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수가 묻어둔 비밀은 조용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와 5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시장의 소문에서 이웃집 처마 아래 대화까지 동네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28세의 미혼모가 5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채소를 팔아 키우는 모습을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이야기했다. 그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의 손길이라는 자선단체의 귀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가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지수가 채소를 팔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2명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들은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자신들을 빛의 손길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지수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지수는 가만히 서서 채소 바구니의 끈을 꽉 쥐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제 집이 작고 소박해서 죄송해요. 작은 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벽은 얼룩져 있었고 기와지붕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다. 구석에서는 5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이가 더 많은 여성 박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5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네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그저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과거를 파헤칠지도 모르는 질문들이 두려웠다. 민지와 그녀의 동료인 젊은 여성 이하나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수의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지수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3년 전에 5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희귀한 출산 사례였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 직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밀하게 짜여 있었고 누구라도 설득시킬 만했다. 하나는 주의 깊게 메모를 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 언니, 김지수 씨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인 후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 단체에서 당신을 지원하고 싶어요. 우선 집세, 아이들의 정기 건강검진, 나중에는 교육비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는 멍해졌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지만 이름 모를 불안감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놀고 있는 5 아이들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검진부터 시작하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녀는 그 절차가 시작되면 3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주 빛의 손길의 차가 지수와 5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게 되어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엄마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순진하게 기뻐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각 아이를 키, 몸무게 측정부터 혈액 샘플 채취까지 세심하게 검사했다. 지수는 복도에 앉아 손을 단단히 맞잡고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나는 지수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 마세요. 일상적인 검사일 뿐이에요. 지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지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지수 씨,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지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웃 할머니에게 맡기고 서둘러 빛의 손길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민지와 하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다. 민지는 지수를 바라보며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수 씨, 아이들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쌍둥이가 아니죠? 지수는 몸 안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인하고 싶었고 예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었지만 민지의 눈빛은 모든 거짓을 꿰뚫고 있었다. 하나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 아이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이고 혈연 관계가 없어요. 지수 씨,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그들을 낳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엄마예요. 제발 아이들을 저에게서 떼어놓지 마세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지수 씨, 당신에게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진실을 모두 말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울 수 없고 당국도 개입하게 될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남은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3년 전 저는 인신매매범들에게서 아이들을 구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시작했다. 5 아이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구하지 못했어요. 지수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책이 다시 펼쳐지는 것처럼 서서히 밝혀졌다. 그녀는 비가 쏟아지던 그 밤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우연히 버려진 건물에서 갓난아기들을 거래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지수는 단지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맞섰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5 아기를 구했다. 그녀는 밤중에 도망쳤고 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 숨어 살았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했다. 제가 거짓말한 것 알아요. 지수는 계속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저는 단지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랐어요. 저는 그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해요. 민지와 하나는 조용히 앉아 지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미혼모의 수척한 모습 뒤에 이토록 용감한 행동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민지는 솔직했다. 지수 씨,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국에 보고해서 확인해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는 진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놀라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누구도 아이들을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제 전부예요. 민지는 그녀를 일으키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요. 하지만 당신도 우리를 믿어야 해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고 앞으로의 날들은 파도처럼 요동칠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깊이 잠든 5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너희를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밖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동네를 넘어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수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더 큰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과 위험을 품고 있었다. 빛의 손길과의 만남 이후 지수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3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일부 드러났고 그녀는 평화로운 날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매일 밤 5 아이들이 깊이 잠들면 지수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고 그것은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3년 전 25세의 지수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지수가 늦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걸어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약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근처에 버려진 건물로 다가갔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그녀는 3사람, 2 남자와 1 여자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는 큰 천 가방을 안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소리 같은 작은 움직임이 들렸다. 지수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심장이 쿵컹거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들렸다. 5개 배송 완료하면 가자. 한 젊은 여성이 가까이에 묶여 있었고 흐느끼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지수는 즉시 이것이 인신매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달려가 경찰에 알리고 싶었지만 전화는 배터리가 없었고 비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고 발은 마치 땅에 박힌 듯다. 하지만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은 천가방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았다. 묶인 여성은 어두운 구석으로 끌려갔고 가방 근처에는 2명만 남았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돌아선 틈을 타 그녀는 천가방 근처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당겨보았고 5명의 갓난아기가 더러운 천에 쌓여 빽빽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다. 망설임 없이 지수는 가방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한 사람이 문득 고개를 들어 비 속에 지수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치며 쫓아왔지만 짙은 비와 어둠이 그녀를 가려주었다. 지수는 미친 듯이 달렸다. 젖은 길에서 발이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가방을 생명처럼 꽉 안았다.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사라졌다. 지수는 익숙한 야시장의 한 구석을 찾아 아기들을 우비 아래 숨겼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떨며 두려움과 결의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아기들이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다. 비가 그치자 지수는 5 아기를 고향으로 데려갔다. 일자리와 도시를 뒤로하고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숨어 살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5 쌍둥이의 엄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기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비록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밤 묶여있던 그 여성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아기들이 팔려갔는지 궁금했다. 그 양심의 가책은 지수를 조용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꼭 안아 고통을 달랬다. 현재로 돌아와 지수는 깊이 잠든 5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당국이 조사할 것이다. 그녀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멀리 퍼졌고 밖에서 어딘가에 그녀가 한때 속였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의 이야기는 마른 초원의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인신매매범들에게서 5 여자아이를 구한 미혼모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술렁였다. 사람들은 지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일부는 의심하며 그녀가 이득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작은 집에 앉아 지수는 아이들을 안았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무대의 조명이 그녀에게 비춰져 당황스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지만 증명할 서류는 없었다.
그 후에는 먼 지방에서 온 부부가 울며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모순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고통스럽게 어리둥절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아이들을 꼭 안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증거가 있을 때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언젠가 진짜 부모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영원히 데려갈까봐 두려웠다. 당국도 개입했다. 정한강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지수를 찾아와 3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수는 협조했지만 각 질문은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인신매매범들의 신원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관련자는요? 한강이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비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몇 얼굴만 기억했다. 그녀는 더 말하면 그들이 보복하러 올까봐 두려웠다. 한강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엄격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면 당신과 아이들 모두에게 어려워질 겁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진 후 며칠 동안 그녀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 되었다. 언론,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까지 그녀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그녀는 5 천사 같은 아이들, 자신이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키우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가짜로 아이를 찾아오는 사람들, 경찰의 신문,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까지 지수는 지쳐갔다. 그녀는 단지 평화롭게 아이들을 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날만을 바랐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동네를 스쳤다. 지수는 평소처럼 채소 바구니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근처에서만 배달할 예정이었다. 잠깐만 다녀올게. 엄마 곧 돌아올게.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살 된 5 아이들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오래된 장난감을 가지고 까르르 웃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웃 할머니는 오늘 일이 있어 바빴지만 그녀는 15분만 나갔다 오면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길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한 후 서둘러 채소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고객의 집으로 가는 붉은 흙길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 지수는 채소를 배달하고 돈을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골목에 들어서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이들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당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지수는 채소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마당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얘들아, 어디 있니?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실, 부엌, 심지어 침대 밑까지 모든 구석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길로 달려나가 각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흔들렸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평소에 아이들을 돌봐주던 옆집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저는 방금 뒷마당에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지수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파헤쳤다. 마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때 그녀는 아이들이 자주 놀던 나무 아래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단 몇 마디에 갈겨 쓴 글씨. 찾지 마.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서명도 단서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수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납치된 것이다. 그녀는 울부짖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5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다. 어떻게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방심할 수 있었지? 하지만 후회는 아이들을 되찾아 주지 않았다. 지수는 쪽지를 붙잡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때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비 속의 위압적인 얼굴들, 묶인 여성의 울음소리.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인신매매범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에 나오면서 그들은 그녀를 찾아냈고 복수하러 온 것이다. 지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쪽지는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한강경위, 그녀를 신문했던 사람이 있었다.
지수가 떨며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집에 두었던 순간부터 수수께끼 같은 쪽지를 발견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한강은 쪽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눈썹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를 오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수사팀을 불러 지역을 봉쇄하고 근처 CCTV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외곽 지역에는 감시장치가 거의 없었지만 지수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뒤지며 추가 단서를 찾기를 바랐다. 그녀는 최근 기모퉁이에서 낯선 남자의 이상한 시선, 발신자가 불분명한 부재중 전화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궁금했다. 이웃 할머니가 이제 돌아와 지수를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요. 아이들이 사라진 걸 몰랐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과 그녀를 이 악몽으로 밀어넣은 운명을 원망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앞에 앉아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마치 기적이 아이들을 데려올 것처럼. 한강이 전화를 걸어 경찰이 지역을 수색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체력을 유지하세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수가 평온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추운지 두려운지? 그녀는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고 그 생각마다 칼로 찌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실종 사건 소식이 퍼졌다. 언론은 이미 지수의 이야기를 쫓고 있었고 이제 용감한 어머니의 5딸들이 납치되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표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지수가 자신의 것이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벌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정오쯤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타났다. 이웃 마을의 한 주민이 경찰에게 어젯밤 의심스러운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알렸다. 그것은 오래된 산업단지 방향으로 향했다. 한강은 즉시 이 정보를 지수와 공유했다. 우리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3년 전 아이들을 구한 버려진 건물을 떠올렸다. 납치범들이 아이들을 비슷한 곳으로 데려갔을까? 지수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업단지로 향했다.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밤은 고요했고 마른 풀밭 사이로 바람만이 휘몰아쳤다. 지수는 산업단지 가장자리에서 멈춰 나무 뒤에 자전거를 숨겼다. 그녀는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 손전등을 껐다. 이 지역은 넓었고 버려진 공장 건물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시간 이상 수색한 후 그녀는 숲 가장자리 근처 먼 창고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무너진 벽 뒤에 숨었다. 깨진 창문을 통해 지수는 숨이 멎는 광경을 보았다. 5 여자아이들이 바닥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낯선 여자가 그들에게 빵을 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나가. 그만 울어. 주변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1명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2명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지수는 즉시 이들이 인신매매범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3년 전처럼 아이들을 팔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그들 모두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지수는 지켜보다가 그들이 서두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차 도착했어? 새벽 전에 출발해야 해. 여자가 대답했다. 오는 중이야. 10분 후에. 지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창고 뒷문 근처에 오래된 나무상자 더미미를 발견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곳으로 슬며시 이동해 몇 개의 상자를 끌어당겨 작은 장애물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돌을 찾아 몇 미터 떨어진 금속판에 3개 던졌다.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가서 확인해. 한 남자가 명령했다. 문을 지키던 사람이 달려나갔고 뒷문은 살짝 열린 채 남겨졌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각 아이를 안아 뒷문으로 데리고 갔다.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창고 안의 여자는 남은 남자와 대화하느라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다. 지수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나무 상자들 뒤에 숨겼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조용히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을 지키던 사람이 돌아온 것이다. 지수는 아이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밀고 자신은 나무 상자 뒤에 숨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더 달아나려던 순간 손전등 빛이 그들을 향했다. 누구야? 경비가 소리쳤다. 지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도망쳐, 얘들아. 아이들은 무서웠지만 본능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숲 쪽으로 달렸다. 지수도 뒤따라 달렸지만 그들은 이미 발각되었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쫓아왔다. 지수는 아이들을 따라잡아 빽빽한 덤불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그들을 끌어내려 앉히고 꽉 안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각 아이의 머리에 입맞춤했다. 미안해, 엄마가 찾았어.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울며 그녀를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기쁨은 깨졌다. 손전등이 그들을 향했고 4명의 인형이 그들을 둘러쌌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결국 너였군. 그는 이를 갈았다. 3년 전 내 물건을 훔쳐간 여자. 내 사람들이 3년 동안 화가 나 있었지. 마침내 널 잡았다. 지수는 일어나 아이들 앞에 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들을 풀어줘. 원한다면 나만 노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흉터 남자는 비웃었다. 네가 누구인 줄 알아? 오늘은 이 5 아이뿐만 아니라 너도 다음 희생자가 될 거야. 그게 네 참견에 대한 대가야. 그는 신호를 보냈고 다른 사람들이 지수의 손을 로프로 묶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들은 엄마라고 외치며 울었다. 그 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납치범들은 지수와 아이들을 근처에 주차된 트럭으로 끌고 갔다. 흉터 남자는 지수의 다리를 걷어차 그녀를 땅에 넘어뜨렸다. 빨리 차에 올려. 그가 소리쳤다. 지수는 트럭에 밀려 올라갔다. 아이들은 구석에 갇혀 겁에 질린 눈으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구해줄게. 하지만 흉터 남자는 그녀를 때리며 으르렁거렸다. 닥쳐, 너는 이제 기회가 없어. 트럭 문이 쾅 닫히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엔진 소리가 시작되는 것을 들었고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인지, 그녀가 다시 한번 실패한 것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깼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선명하고 급박하게 울려 퍼졌다. 멀리서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점점 빠르게 다가왔다. 흉터 남자는 당황했다. 그는 무전기에 소리쳤다. 당장 빠져나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차들이 트럭을 포위했고 불빛이 직접 비쳤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기를 버리고 즉시 항복하십시오. 묶인 채로 지수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눈물 속에서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인신매매범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은 모든 출구를 막았다. 경보 사격 소리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한강, 그 익숙한 경찰관이 팀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트럭 문을 열고 지수와 아이들을 발견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물었다. 그녀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한강은 그녀를 일으켰다. 한 주민이 의심스러운 트럭을 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흉터 남자와 그의 일당은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은 지수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5 아이들을 안아주고 각자의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가 이제 어디에도 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아이들은 그녀를 꽉 안았다. 마치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한강은 옆에 서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경찰 불빛 아래 지수와 아이들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악몽이 정말로 끝난 것일까? 그녀는 인신매매범들이 더 많은 공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온기를 느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지수와 5 여자아이들은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깜박이는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지수는 아이들을 꽉 안았다. 단 1초라도 그들이 그녀의 품을 떠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쳤지만 그녀에게 기대어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신뢰로 빛났다. 한강 경위는 그들 옆에서 걸으며 즉시 의료 처치를 받도록 했다. 정말 무모했어요. 그는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지만 존경심도 담겨 있었다.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또다시 똑같은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에서 의사들이 5 아이들을 검사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단지 배고프고 놀란 것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지수는 그들 옆에 앉아 각 아이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이 악몽이 정말 끝난 것일까? 흉터 남자와 그의 일당은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그의 증오에 찬 눈빛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바깥 어딘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한강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가 납치범들을 신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두목이 말하길 이것은 수년간 활동해온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의 일부랍니다. 3년 전에 당신이 아이들을 구했을 때 그들은 큰 거래를 놓쳤대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이후부터 당신을 추적했습니다. 지수는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3년 전에 무모한 행동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줄 몰랐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한강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과 아이들은 보호받을 겁니다. 그 며칠 동안 지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녀를 용감한 어머니라 불렀고 극적인 구출 이야기를 자세히 보도했다. 한때 나뉘어졌던 여론은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해졌고 평범한 시민들은 편지와 선물, 심지어 돈까지 보내 도움을 주었다. 빛의 손길 단체가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이들의 학비, 집수리, 그리고 지수가 덜 고생하도록 작은 축 계좌까지. 민지는 단체의 대표로서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당국은 5 아이들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여러 달 후 그들은 가슴 아픈 진실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친부모는 이미 사망했거나 인신매매 사건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아이들을 되찾아갈 가족은 더 이상 없었다. 지수는 비록 아프지만 안도했다. 그녀는 집의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구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강과 빛의 손길의 도움으로 승인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녀의 자녀가 되었다. 심장속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지수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시장에 갈 때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중고 오토바이를 살 돈을 모아주었다. 이동이 더 편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지만 이제 입술에는 미소가 돌아왔다. 아이들은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오후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지수는 그들에게 집 뒤에 채소를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 식물들은 너희들처럼 그저 보살핌만 받으면 튼튼하게 자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웃으며 채소밭 주위를 뛰어다녔다. 마치 악몽을 겪지 않은 것처럼 순진했다.
하지만 지수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문을 꼼꼼히 잠그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놀랐다. 한강은 가끔 들러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인신매매 조직은 대부분 무너졌지만 그는 그녀에게 여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과 마주했고 아이들을 보호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오후 노을이 동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지수는 마당에 앉아 놀고 있는 5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지수가 가르쳐준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는 촉촉했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날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품 안에 온 세상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물을 담은 물뿌리개를 들고 새로 심은 채소밭으로 갔다. 작은 녹색 싹들이 솟아나고 있었다. 연약해 보였지만 생명력이 넘쳤다. 마치 그녀와 아이들의 삶처럼. 지수의 이야기는 이 작은 동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미혼모들부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지수는 단지 5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희망까지 구했다. 지수는 그런 말들을 읽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수는 창가에 앉아 밝은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이 왜 그녀에게 그런 시련을 주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준 것에 감사했다. 밖에서는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집안에서 지수와 5 아이들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한 약속처럼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렀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오든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영원히. 인신매매범들과의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날 밤 지수가 목숨을 걸고 5 여자아이들을 어둠에서 구한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은 이제 더 깔끔해졌다. 하얀 벽과 밝은 빨간 지붕을 가졌지만 여전히 옛날의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48세가 되었다. 머리카락에 회색이 섞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평생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옛날의 채소 바구니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작은 채소 가게로 대체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팔았다. 지수의 삶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채소밭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것은 지나온 여정을 상기시키는 방법이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아침, 지수가 채소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식을 들었다. 그 뉴스는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당국은 20년 이상 활동한 국제 인신매매 조직을 성공적으로 완전히 와해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와 관련된 이 조직. 지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공포스러운 나날들의 기억이 밀려왔다. 피 속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 흉터 남자의 증오에 찬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납치될까봐 두려워 그들을 안고 밤을 지새웠던 그 많은 밤들. 뉴스가 계속되었다. 이 사건의 단서는 20년 전 용감한 한 여성이 인신매매범들에 맞서 5 아이를 구출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행동이 그토록 큰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날 한 대의 자동차가 가게 앞에 멈췄다. 5명의 아름답고 빛나는 젊은 여성들이 내렸다. 손에는 꽃과 선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지수가 구한 5 여자아이들이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지수의 사랑과 빛의 손길 단체의 도움으로 모두 성공했다. 장녀는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지수가 젊었을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였다. 셋째는 유치원 교사로 지수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했다. 넷째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는 기자였다. 그리고 막내는 환경공학자로 가난한 시골 지역을 위한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수를 엄마라고 불렀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혈연관계의 거리가 결코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날 축하해요. 막내가 소리치며 지수를 꽉 안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공식적인 어머니의 날은 아니었지만 5자매가 지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선택한 날이었다. 그들에게 삶을 준 것에 대해 지수는 한 명씩 안아주었다. 눈물과 미소가 섞였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더러운 천가방에 담겨있던 떨리는 아기들에서 그들은 이제 세상의 향기를 전하는 화려한 꽃이 되었다. 너희들은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날 점심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젊은 여성들은 일과 서로를 놀리는 이야기를 했다. 마치 어릴 때처럼. 지수는 조용히 앉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키울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빛의 손길은 단지 돈뿐만 아니라 격려와 함께 그곳에 있었고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빛의 손길의 대표였던 민지. 이제는 은퇴했지만 방문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지수는 5 여성을 집 뒤 채소밭으로 데리고 갔다. 채소는 녹색으로 무성했고 새싹들이 노을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들 여정의 상징처럼 그녀는 20년 전에 가르쳤던 것처럼 새 씨앗을 심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 식물들은 너희들 같아. 충분한 사랑만 있으면 튼튼하게 자랄 거야. 젊은 여성들은 웃었지만 그들의 눈은 반짝였다. 그들은 그 말이 단지 식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준 사랑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작은 제단 주위에 모였다. 그곳에서 지수는 3년 전에 구하지 못한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매일 향을 피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들은 모두 안전해요. 5 여성은 뒤에 조용히 서서 기도했다. 마치 그들을 미소 짓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수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지고 다니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지도 않았다. 작은 채소 가게는 이웃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많은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기억을 글로 옮겼다. 넷째 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책을 만들었다. 그 책은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미혼모들이 읽고 희망을 찾기에 충분했다. 지수는 또한 빛의 손길의 강연에 참여하여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도록 사람들을 격려했다. 몇 달 후 어느 아침 지수는 한강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제 은퇴한 그 경찰관은 이렇게 썼다. 인신매매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편지를 재단에 놓았다. 마치 과거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처럼. 그날 5 딸들이 다시 방문했다. 그들은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 집 뒤 채소밭에 설치할 작은 표지판이었다. 지수 엄마의 정원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엄마가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준 곳이에요. 장녀가 말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수는 웃으며 그들을 안았다. 아침 햇살 아래 정원은 빛났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처럼. 지수는 정원 가운데 서서 활기차게 대화하는 5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파도를 겪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원, 끝없는 녹색 새싹들이 있는 곳은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한 어머니와 5 딸의 이야기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